휴대폰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여기서 고립되겠다고요. 여기 한국의 등산로에서 넘어진 유럽 여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름을 들으시고 웃으시는 한국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어떤 등산객 아저씨는 저의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하니 봉고차 이름이라고 말씀하셔서 엄청 당황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승합차 이름 중에 그레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말고도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 등산객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등산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등산 때문에 한국에 갔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한국이 K-팝도 유명하지만 등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말이죠. 관악산이나 북한산 등 수도인 서울에 그렇게 거대한 산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사진으로 보았는데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산의 경치도 매달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아주 예쁘고 겨울에는 흰 눈꽃이 내려서 황량한 모습까지 볼 수 있죠.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등산을 즐기는 대학생인데요. 제 나이에는 보통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거나 예쁜 카페를 다니는 등 아기자기한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등산이 취미라고 하면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죠. 등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시는 바람에 일찍부터 산악회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셨고 두 분이 만난 계기도 산악회에서 함께 등산을 하다가 친해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등산을 하게 되었고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특히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속하는 스노든을 등산할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쁜 계곡과 자갈들이 어우러져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모습도 멋져 보였죠. 정상에서는 나무도 거의 없는 광활한 평지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고 거대한 호수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죠. 아마도 그때부터 등산에 더욱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각종 등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산복과 등산 신발은 기본이고 날씨별 등산 모자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쁜 원피스나 가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등산 스틱이나 등산 가방에만 관심을 가지니 부모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정말 많죠. 얘가 도대체 언제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학교에서 등산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도 정말 많고 같은 등산 동아리에는 남자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 회원이 희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등산 동아리에서는 해외 산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는 총 4군데였죠. 중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끼어 있는 것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저의 소원 중에서 한 가지가 한국의 산에 가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만 보아도 한국의 서울에서 등산을 했다는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 장소별, 계절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게시글들이 쏟아지는데 정말 예쁘기도 하고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산에서 대도시의 모습과 한강과 같이 거대한 강이 보이기도 하던데 그 풍경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차라리 중국이 나을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는데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끌렸거든요. 중국은 한국보다 땅도 넓고 산 능선도 넓어서 등산에 훨씬 재미있을 거야 라는 설득을 해도 저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서 미세먼지 등으로 난리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 1등으로 표가 나눠져 버린 것이었죠.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5명이 중국을 뽑았고 또 5명이 한국을 뽑았고 나머지 2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뽑았는데 다시 투표를 해도 계속 한국과 중국의 표가 똑같이 나와버려서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6명은 중국을 가고 또 다른 6명은 한국에 가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돌아와서 서로 추억도 공유할 수 있고 다음에 바꿔갈 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인천공항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끝이 없는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서울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정말 편리하게 갈 수 있어서 불편함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가기로 정한 산은 북한산이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북한산의 위치가 정말 서울이라는 초대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이고 산 바로 앞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도 굉장히 편리했는데 그 노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관악산이나 경기 지역의 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신기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영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요금을 내고 산에 다닐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갔던 북한산은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삼각형처럼 뾰족하긴 했고 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풀숲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멋있었고 풍경을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했습니다. 영국에서 보던 산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산이라서 그런지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으니까요. 건너편에 보이는 산 봉우리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의 숫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정말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산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정말 끝도 없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정상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산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던데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도 평지가 거의 없고 거의 계단이나 암벽 등반 수준의 길을 걸어야 하니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영국보다 땅도 좁은 편이고 저희가 갈 산은 한국의 수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1시간 넘게 걸으니 등에 땀도 많이 나고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보다 뒤에 있으면서 저희를 추월하는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50대 같아 보였는데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빠른 속도로 저희를 앞질러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 말고도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국에서 등산을 많이 한다고 자부했었는데 너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산은 영국의 산과 달리 경사도 많이 적고 계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중간에 쉼터에서 한참을 쉬다가 다시 오르려는데 동아리 친구들 6명 중 1명인 엠마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단에 볼록하게 올라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너무 아파했고 실제로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놓친 휴대폰도 액정이 전부 깨져버려서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아 보였으니 정말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저희 모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시는 걸로 보이는 4분의 아저씨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면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셔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엠마는 바지만 살짝 찢어졌고 피는 나지가 않더라고요. 한 아저씨는 가방에서 뿌리는 파스를 꺼내서 엠마의 멍든 다리 부위를 뿌려주셨고 다시 그 위에 붙이는 파스를 덧대어 주시더라고요.
어디선가 저희를 위해서 달려온 한 무리의 구급대원 같았다니까요. 다른 아저씨는 저희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건네주시며 This name is 프리타임이라는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초콜릿 이름이 자유시간이라고 하며 한국의 등산객 전용 부스터라고 하시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실제로 그 초콜릿 바를 먹었더니 약간 고프던 배도 덜 고픈 것 같고 힘도 나는 것 같았죠. 정말 다행히 엠마도 나아졌는지 아저씨가 건네주시는 등산 스틱의 한쪽 다리를 의지한 채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편안하고 빨리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신다면서 길을 안내해 주셨고 저희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무언가 친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부 직장 동료분들이었고 정년 퇴직을 하신 60대 아저씨들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으셔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법의 문장들을 구사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 점이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6명과 아저씨 4명은 산 밑으로 잘 내려올 수가 있었고 혹시 밥을 먹어야 한다면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차라리 같이 먹자면서 아저씨들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를 보면서 꾀꾀 이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에게 오리고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듣고 혹시 오리의 간으로 만든 푸아그라 요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식 오리탕을 먹으러 간 것이었고 저희는 생전 처음 보는 요리를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푸아그라가 아닌 오리 요리라고 해서 중국식 요리를 떠올렸는데 무스카 모양이 전혀 다른 국물이 나왔고 그것이 한국식 오리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훈제나 양념이 배어있는 고기를 생각했는데 온통 국물뿐이라서 맛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갈을 떠먹자마자 저희는 밥과 함께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저희를 위해 막걸리도 권유하셔서 막걸리와 먹으니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죠. 원래는 오리 말고 꿩을 먹고 싶었는데 꿩을 파는 집이 거의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꿩은 또 무슨 새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꿩은 꽁꽁하고 울어서 꿩이라고 하시며 그게 새우리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던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먹는 오리 요리부터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땀이 식으면서 몸이 살살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니 굉장히 속도 편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기분 좋은 등산에 정말 맛있는 요리까지 먹고 정말 환상적인 날이었는데요. 아저씨들은 우리를 사주고 싶다면서 돈을 한 사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무조건 각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사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이렇게 먼 타국까지 여행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딸 같아서 사주는 것이니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고 먹먹했습니다. 다리가 다친 엠마에게는 혹시 모르니 한국의 모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의사라서 아들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병원이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줄 것이라는 말과 전화번호까지 남기시더라고요. 또 휴대폰이 깨진 것 같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보라면서 가까운 위치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좋은 분들과 헤어지게 되고 저희끼리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도 엠마의 휴대폰은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이라서 한국이 원산지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휴대폰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서 우선 그곳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다행히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듯 보여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사실 영국에서는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거든요. 아저씨들이 여분으로 주신 부치는 파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니 안내 직원이 있었고 안내 직원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불편사항을 여쭤보시더라고요.
파손된 휴대폰을 보여주자 바로 접수를 해주셨고, 또 곧바로 담당 엔지니어를 배치해서 저희의 휴대폰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나 빠른 수리가 가능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영국이었으면 휴대폰을 맡기고 며칠이 지난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을 텐데, 한국은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리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서비스로 배터리까지 교체해 주었다고 하니 정말 만족스러운 수리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는 호텔에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돌아가면서 밤에 먹을 간단한 간식들도 한국의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편의점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가서 휴대폰을 보며 쉬는데 중국으로 갔던 동아리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한국은 어떠냐고,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산에는 등산객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한쪽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만약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튄다면 산에 불이 크게 나서 친구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 밑에서는 계곡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그 물을 먹는 사람까지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국을 가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비위가 약한 제가 중국에 갔더라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호텔에서 정말 멋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간단히 맥주를 마셨고, 다음 날에는 서울 거리를 구경하기도 하고 간단히 쇼핑을 즐겼습니다. 엠마가 다리를 다치지만 않았더라도 도봉산이나 북악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등산은 이걸로 마치고 서울 투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서울은 등산 말고도 걸으며 즐길 여가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청계천만 걸어 다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도 너무 광활하고 아름다웠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의 야경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멋있었는데요. 그렇게 늦은 밤에도 쫙 켜진 불빛들이 너무나 황홀했죠. 각종 빌딩들이 한강 물가에 비추면서 장관을 보여주는데, 이런 풍경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엠마 덕분에 서울에서 멋진 곳들을 더 많이 다닌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오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한국이 마치 저의 숨겨진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고 함께 오리백숙을 먹은 아저씨들도 너무나 좋았고, 북한산의 풍경과 서울의 야경은 살면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끝내주는 경치였죠. 아마 다른 친구들처럼 중국에 갔더라면 끔찍한 추억만 남았을 텐데, 한국의 서울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그렇게 저렴한 대중교통 비용을 내고 서울의 방방곡곡을 다녀보고 싶네요. 영국보다 훨씬 편리하고 볼 것 많은 도시라서 부럽기도 하고, 나중에 서울을 조금 더 오래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많이 알려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산들을 전부 다녀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마 모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만족할 것이고,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될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요? 이 자료가 정말 사실인가요?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일본의 한 공무원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그녀는 일본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일본인들이 과연 어떤 자료에 놀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케다 나오코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이라 설레는 나날들이 연속일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생활이라 퇴사 욕구가 차오르고 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공무원이 되어서 국익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서 운이 좋게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저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으셨던 부모님도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고 저를 잘 따르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제 동생까지 자신의 꿈을 공무원이라고 바꿔 말할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도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죠.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언가 힘이 있는 직업 같아 보이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또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매력까지 충분했으니 더욱 하고 싶었죠.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예쁘게 다린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무언가 저는 더 특별해 보였죠. 그리고 여러 업무를 배워가면서 다른 회사원들처럼 표정이 굳어갔죠. 심지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일본에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 엄청난 애정과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일본의 재정 상황과 경제, 외교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 무언가 답답하고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신규 공무원이 되고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만나게 된 프로젝트가 고작 일본 인프라 재건과 관련한 재정 부담과 같은 내용의 서류였으니까요. 즉 일본 정부나 지방에 모두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정체된 상황이고 늘 위기와 같은 상태라서 도저히 청사진조차도 그릴 수가 없는 현실에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오래된 공공시설조차도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으며 공원이나 편의시설 조성에도 비용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의 놀이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제야 일본의 현실을 직면한 것만 같아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 도시의 공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조경이나 나무들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엉망인 상태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일본의 재정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슬프더라고요. 일본의 지하철과 역사 또한 제가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들이 많아서 단순히 옛 추억의 기분이 좋다고만 느껴졌는데 그냥 새로 바꿀 만한 돈이 일본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 선배들과 회의를 하러 가는 길도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고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신규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등의 행위도 하셨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냐고요. 어떻게 해서든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의 청년들은 현재 사토리 세대와 유토리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 연애, 결혼 등 모든 것에 대해 소극적이며 집에만 박혀서 도저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세대거든요. 야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마치 득도한 것처럼 최소한의 욕망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 적극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만 있는 사람들이죠. 일본의 최저시급은 한국 돈으로 1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만 벌더라도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사실 연락이 끊긴 저의 친구들만 보아도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끼니를 빵으로 대충 때우는 한이 있어도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단칸방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일한 만큼만 벌어먹고 살겠다는 친구들이죠. 저는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는 편이라서 공무원을 선택해서 공부했지만 그들은 공부조차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보통 꿈이나 야망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마치 어딘가 몸이 불편한 분처럼 지내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네요. 당연히 나이가 들고 경제활동에 지칠 무렵이면 편하게 사는 것이 맞지만 일본 20대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슬프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경제 활동을 시키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싶지만 괜한 문제만 일으키는 말이 될 것 같아서 회의 때 말을 하지 못했네요. 현재 일본의 수많은 기업에서는 젊은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서 난리이고 주변 나라의 젊은이들을 채용하려 하고 있지만 그들조차 일본에 오려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암담하기만 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네요. 심지어 회의 중에 15년차 선배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관광도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가 지진과 태풍, 쓰나미와 화산 폭발까지 들이닥칠 지경인데 전혀 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은 심각한 위기 수준인데다가 기술조차 9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이래저래 문제이죠. 자연재해가 폭탄처럼 덮칠 예정인데 어느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오는 관광객 또한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1억 2천이 넘는 일본 내 인구로만 내수 경제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최근 한국에서 일본을 많이 찾아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돈을 써주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고 망해가는 식당조차도 인스타그램 등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더 많이 불러올 방법을 연구하는 편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도 몰랐고 돈을 많이 쓰고 간다는 사실도 너무 새로웠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도 뒤처진 나라이고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들으니 무언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때문에 일본이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 약 34.0달러로 한국의 1인당 GDP 35.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 성장 속도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꾸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죠. 일본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던 입장에서 할 말은 없지만 이거 다시 추월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단 일본은 기술부터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중요할 텐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2022년 기준 자료를 보세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회사이고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각각 43.1%와 27.2%의 점유율을 차지해 두 회사만으로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고요? 반면 일본의 반도체는 도대체 뭐가 유명하냐고요? 일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하며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점점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된 거죠. 인프라 구축과 재건에만 재정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사회 전반적인 재정에도 모든 것이 한국보다 미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국장님은 흥미로운 주제였는지 한국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 대답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노벨상조차도 받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3년 기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무려 13위로 뒤처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연구개발 R&D 투자, 기술개발,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한국은 전체 GDP의 4.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3.2%로 한국보다 낮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왜 한국이 반도체 최강국, 조선업 최강국, 2차 전지나 AI 최강국이 되었는지는 이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섬세하고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반도체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도체만 잘 만들었어도 일본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위상을 보여줬을 것이고 이렇게 인프라 재건에 대해 토의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저의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얼어붙은 상태로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정말 용기 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부서의 모든 직원들 중에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은 방금 발언한 선배가 유일하며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한국 벤치마킹 출장 계획 수립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라면서 국토교통성부터 먼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산 사용 계획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며 특히 젊은 공무원들을 우선해서 한국에 보내라는 지령이 있으셨죠. 역시나 저도 한국 출장에 갈 멤버가 되었고 얼떨떨하긴 했지만 한국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출장 전 사전조사를 하고 계획서와 보고서도 만들게 되었죠. 한국 조사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여러 번 두 눈을 의심하기도 했었죠.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5-34세의 대학 졸업자 비율이 70%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가능했다는 내용은 한국의 높은 교육 열망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느껴졌고요. BTS와 같은 K-팝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드높였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았죠. 반면 일본의 J-팝은 K-팝의 글로벌 성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팬층을 유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죠. 심지어 군사력에서도 한국은 점점 더 일본을 앞서고 있더라고요.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 예산은 한국 돈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일본의 국방 예산은 한국 돈으로 약 50조 원 규모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은 자국산 무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방위 산업에서도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의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한국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통해서 일본을 따돌리며 자주국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접하다 보니 오히려 일본 공무원으로서의 사기가 떨어지고 무언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공무원들은 일본보다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한국의 행정처리 능력은 전 세계에서 1위일 정도로 빠르다고 하던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 속도가 빠른 거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캐비넷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팩스로 보내고 팩스를 받으면 도장을 찍어서 다시 팩스로 보내는 업무 상황인데 한국의 상황을 찾아보니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일 처리를 한다고 하니
일본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인재도 없고 자본도 없고 전산화도 안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젊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으로 떠났고 단 2시간이면 도착한 한국 땅을 밟으니 무척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상상치도 못할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관광버스를 이용하며 때때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의성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안전문이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라서 일단 처음 놀랐죠. 교통카드 시스템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한 저렴한 보증금에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다니니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카드는 버스까지 환승이 된다고 했고 교통비가 무척 저렴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느껴졌는데도 교통비만큼은 절반 가격도 되지 않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매일 출퇴근하는데도 큰 비용 지불이 없을 거라고 하자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는 생각에 당장 일본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지어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예우를 갖춘다는 느낌에 정말 좋은 사상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지금껏 제가 한국을 일본보다 아래로 여기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뒤바뀌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할 만한 수많은 예쁜 카페들은 저를 매료시키고 말았죠.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조명들, 그리고 저렴한 커피의 가격까지 전부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음식들은 대부분 짭짤하고 달콤한 편에 가까운데요. 한국의 음식은 맵고 시고 달고 정말 여러 가지 맛을 내고 있었고 수많은 식재료들로 엄청난 종류의 음식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일본의 음식이 하나도 그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저의 입맛은 원래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살았던 사람처럼 한국 음식에 순식간에 길들여졌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의 음식까지 그립지 않을 정도였죠. 이건 저뿐만 아니고 함께 간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댄 순간부터 일본 음식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고 심지어 초밥과 회조차도 한국의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 더욱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들은 일본에 돌아가고 일본의 음식을 맛본 후부터 마치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한국 음식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일본의 닭강보다 한국의 김치를 찾게 되었고 한국만의 매운맛이 그리워서 회조차도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밝고 다정하며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길을 다닌다는 특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급 옷차림은 물론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까지도 전부 일본보다 앞서 있었음이 분명했죠. 일본의 자동차는 대부분 경차이고 상당한 재력가 정도가 되어야 중형차를 간신히 구매하는 반면 한국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검정색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살면서 저런 자동차를 한 번이라도 타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 탈 수 있는 고급차는 택시인데 기본 요금이 매우 비싼 데다가 일본의 택시는 전부 오래된 디자인만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형 스타일의 자동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일본에서는 택시라는 이미지가 바로 도요타 크라운이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반면에 변화에 익숙한 한국이라 그런지 택시들 또한 전부 최신식이더라고요. 한국의 공무원들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와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우선시해서 그런지 업무하는 모습 또한 일본과 다르게 굉장히 바쁘고 빨라 보였으며
서류 결제를 하는 모습 또한 인터넷을 통해 클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휴가를 가거나 결혼이 생겨도 도장을 찾으러 수소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즐거웠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다녀와서 배운 것도 무척이나 많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시는 한국을 앞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확실해진다는 부작용이 있었죠. 심지어 일본은 수많은 자연재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할 동안 한국은 더 멀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인프라를 따라해야 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개혁해야 하며 한국보다 더 수준 높은 기술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보다 국방력도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보다 꿈없는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실상 일본은 갱생 불가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플 뿐이네요. 2인자는 영원히 1인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이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받아들여서 혁신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한국은 저만치 나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는 일본의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어 공부와 한국 국적 취득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미안한 상황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미래를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최근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욱 마음이 착잡했는데 한국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빨리 쫓아가기만을 바라는 심정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전부 야만스러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바람에 우리 영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시아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대학생 브래디라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명을 지닌 나라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해왔고 문학과 역사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으며 자랐어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가잖아요. 예전에 셰익스피어는 영국 식민지인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인도는 현재 인구도 꽤나 많고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 모든 영향은 영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만약 영국이 없었더라면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까지 전부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 조상들 또한 산업혁명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고 그 덕분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영국의 경제학자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또한 아메리카의 발견과 동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은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인류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영국 덕분이고 영국에게 감사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영국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보면서 꽤나 큰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최근 영국의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가 중국인과 인도인 등의 아시아인들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역사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영국의 런던탑을 말씀하시면서 무려 10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성을 지어둔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들이 끼어들면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길며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건축을 시작한 엄청난 성이라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대단한 것은 알겠지만 영국 역사 수업 시간에 굳이 꺼낼 말은 아니었죠. 학교 근처에 있는 런던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국 이야기를 하냐고요. 교수님께서는 어차피 바로 내일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 자세한 내용을 토론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들은 꼭 중국인들끼리만 열댓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전에는 대학교 축제를 할 때 자신들이 앞에서 보겠다면서 학생들을 마구 밀치는 바람에 제 친구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었죠. 야외에 있는 벤치와 테이블을 이용하면서 먹고 남은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고성방가를 치고 다니죠. 심지어 저번에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에는 저 중국인 중에 남학생 한 명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서 무척 당황했었죠. 공중화장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꽤나 많기는 하지만 보통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누구나 보이는 곳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도저히 함께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현재 영국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데 저런 아시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K-팝 등의 아시아 문화를 좋아할 수 없죠. K-팝 역시 결국 저 중국인 학생들과 비슷한 친구들이 만드는 문화일 테니까요.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지 결국 그들의 행동은 영국과 맞지 않게 우아하지 않는 거죠. 만약 K-팝이나 아시아 식문화 등의 진실이 알려진다면 그런 문화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전부 떠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역사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스톤헨지를 다루면서 아시아의 유적을 함께 이야기해준다고 하셨어요. 중국 학생들은 평소보다 귀를 쫑긋 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영국의 스톤헨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규모의 유구이며 선사시대의 유적지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엄청난 유적이라고 하셨죠. 영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대단한지 알 수 있는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시아에도 스톤헨지 이상의 유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톤헨지보다도 훨씬 우수하고 훌륭한 문명이 있었던 곳이 있다면서요.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알고 있는 장소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의 황허 문명은 잦은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를 생성하면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며 당연히 황허 문명의 은어유적과 얼리터 궁궐터 등을 말하실 것 같다고 하였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도유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중도유적지는 한국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양의 고인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발견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발견된 유적이거든요. 솔직히 영국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스톤헨지보다 위대한 역사적 발견이었기에 그것들이 너무 알려지지 않기 바라기는 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영국보다 한국의 역사가 더 유명해지고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은 좀 슬프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그곳을 가보았죠. 물론 현재는 영국의 레고랜드를 그곳에 지어두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로 땅에 묻히거나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교수로서 한국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한국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 그 이상일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15세기 정도이고 그보다 앞선 14세기에 이미 한국의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책 인쇄를 했어요. 그 인쇄본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고 현재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죠. 이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활자 기술 또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되었거든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 인쇄본은 무려 1300년 전인 8세기 무렵에 인쇄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책을 만들고 인쇄하는 것에 무척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독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6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는 것이 무척 대단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정말 끊임없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무척 궁금해졌고 영국보다도 엄청날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단체로 일어나더니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시아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라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며 중국이 세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중심인데 당연히 중국의 위대한 진시황과 진시황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며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 9알 이상 키워준 나라이며 그러한 인쇄술이나 기록 모두 중국에서 건너간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죠.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것이고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한국에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중국인 학생이 마이크를 잡더니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밝히더니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하고 중국의 나침반이나 총포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발전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중국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중국을 위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또한 중국의 기술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훨씬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황허 문명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아직 연구 중인 유화 문명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유화 문명은 현재 중국 땅에 위치한 곳이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살고 다스리던 땅이죠. 유화 문명은 황허보다도 무려 1000년이나 빠른 문명이기에 유화 문명이 황허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나라이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중국인 학생들 배려해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부러 한국의 고대사를 다룬 이유가 있겠죠? 한국 역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쥔 것도 무척 많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역사인데 그 이유는 우리 생각보다도 그만큼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고 쌓인 역사의 퇴적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새 K-팝이나 한국 문화나 음식들이 영국에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저기 한국 노래들이 들리던데 그러한 문화의 원동력은 바로 한국 역사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은 아시아인 줄만 알았고,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도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생긴 것도 무척 비슷해서 구분할 수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제 친구들이 K-팝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시아라면 아주 거부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고대 역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20대 때에 한국에 여행 가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시며, 우리들은 꼭 한국에서 새로운 최첨단 환경을 느껴보라고 하셨는데, 수업을 같이 듣던 제 친구와 꼭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렛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함께 다니던 친구인데,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값비싼 비행기 표값이 상당히 문제였어요. 영국과 한국의 거리는 꽤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렛은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돈을 모으는 성향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 써버리기 때문에 통장에 남아있는 몇 푼의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아주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뜨고 있는 나라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에 가본 사람들에게 듣기로 영국보다도 훨씬 선진 문물이 많은 나라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살면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바렛과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저의 여행을 부러워했고, 한국에 가서 꼭 한옥 사진들과 서울의 거리를 찍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놀란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깨져버렸고요. 우선 공항에서 뛰어가며 저를 아주 살짝 치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실수에 그런 진심 어린 사과는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공항의 모습도 무척이나 으리으리했는데, 각종 쇼핑을 할 상점가는 물론이고 여러 음식점들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 조용히 말을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키려 하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예의가 없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저의 과거의 생각이 무척이나 편협하고 부족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유럽인들보다도 조용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스타일링까지 잘해서 돌아다니니 한국인들 모두에게 무척이나 호감 갈 정도였죠. 대학교 시절에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의 유학생들과는 소통조차 하기 싫어했는데, 한국인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K-팝 동아리라도 들어갈 걸 하는 후회까지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줄을 어기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보던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고, 중국인들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국 등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볼만한 노상 방뇨 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실이 무료인데다가 아주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영국에서는 1유로 정도의 돈을 내야 하고, 한국 돈으로는 1,400원 정도의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화장실 근처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 때문에 온 천지의 지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화장실 근처에서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 다시 없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오기 아주 괜찮을 나라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요. 이러한 엄청난 혜택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어컨 또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전동차에서는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뭔가 싶었는데 지하철 창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자체 에어컨이 달려있던 것이었죠. 심지어 모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까마득한 지하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종이로 된 커다란 신문을 활짝 펼치며 읽는 사람들 때문에 양옆에 앉은 사람이 무척이나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즐기는 한국인들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아버지가 58년 개띠인데 그분보다 훨씬 나이 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희 큰아버지는 아직도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전화기까지 사용이 서투셔서 제가 가끔 도와드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실 줄 안다는 것은 문맹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모두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한 가게들은 전부 망해버린 적이 있죠. 50대 이상만 되어도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값비싼 키오스크 기계를 들여놓아도 모조리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심지어 키오스크 앞에 직원이 상주할 정도로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보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면 영국의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한국의 100년 전의 모습처럼 심각한 상황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길거리만 걸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인데다가 노트북 충전이나 스마트폰 충전까지 무료로 하면서 커피 한 잔에 카페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2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등의 물건을 두고 카페 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무더기로 보여지고 있었고 역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은 엄청나다는 사실에 영국인으로서 약간의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했습니다. 북촌화 농마을을 구경하면서도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최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고요. 한강과 빛나는 야경 또한 제가 본 어떤 야경들보다도 아름다웠죠. 저는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여태 모르고 살았음에 민망스러웠고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을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가 된 이유도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간 방문했던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었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만심에 사로잡힌 저의 과거에 대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네요. 만약 한국에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 가족들과 모두 함께 가보고 싶고 서울 이외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진면목을 파헤치고 싶네요. 또한 중도 유적지가 있다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에도 방문해서 레고랜드 구경과 스톤헨지 급 이상의 유적지도 탐방해보고 싶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